이처럼 고종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청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오랜 세도 정치로 재정은 파탄나고 믿을 만한 친위군조차 없던 고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세는 독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끌어들이더라도 반드시 내부에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희생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였던 신라의 김춘추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종의 경우에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농민봉기라는 세 번째 위기가 닥치자마자 곧바로 청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에 두 차례와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고종의 파병 요청에 청은 곧바로 군대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난데없이 일본군 역시 조선 땅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태는 고종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진주하자 외세의 개입을 우려한 농민군은 관군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전주성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했죠. 청일 양국군이 개입한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양국 정부에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약소국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마음대로 될지 몰라도 내보내는 건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철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완강하게 거부했죠. 생각해보면 1500년 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을 때도 당나라가 나갈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때의 신라는 당나라를 내보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고종은 과연 어떨까요? 일본군이 인천항에 상륙한 지 한 달 보름 만인 7월 23일, 일본은 드디어 그들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경복궁을 기습한 것입니다. 조선군의 별다른 저항도 없이 경복궁은 일본군 단 2개 대대의 습격으로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First to a kind of coup d'etat in the Japanese, in the Korean court that put in place pro-Japanese reformist elements. And then the second step was then to turn and, get the Chinese military out. And that essentially then became the beginning of the war. So the order there was to control the Korean court first and then start the war. 일본군은 청과 조선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아산만으로 상륙하려던 중국군의 수송선을 공격합니다. 1000명이 넘는 청군 병사들은 저항도 못하고 수장됩니다. 안반도를 무대로 한 청일전쟁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력은 청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비록 아산만에서 기습을 당했지만 청군은 13,000명의 병력을 평양성에 집중시키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종도 청나라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황해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청나라가 자랑하던 북양함대를 괴멸시킵니다.
일본군이 삼면에서 평양을 압박해 들어가자 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최신 무기들을 버린 채 도망칩니다. 일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북진해 요동반도의 여순과 산동반도의 위해위까지 점령했습니다. Chinese army, while big, was not a very good army. It was not a very modern army. And the same was true of the Navy, which had these wonderful modern British-built battleships, but they didn't have the crews and the officers' corps and so on and so forth that was able to run them. So they continued to rely on foreign advisors and so on and so forth. So what you have is a very big Chinese army, badly disciplined and not centrally controlled, and a much smaller army that was modern and a much smaller navy that was modern. And essentially that was the Japanese advantage in the war.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제거하려 한 건 청나라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성에서 철수한 이후 일본군의 폭거에 맞서 다시 봉기한 동학농민군도 그들의 제거 대상이었죠. 농민군의 씨를 말리기 위해 일본군이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의 관군도 함께 따라 나서 백성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일본군의 작전 명령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10만에) 가까웠던 동학농민군이었지만 화력에서 일본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이렇게 고종이 불러들인 외세에 의해 끝을 맺게 됩니다. 청일전쟁은 중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포용과 함께 중국이 지난 수천 년간 유지해온 조공 질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곳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회담의 중심 주제는 조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에는 조선 대표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했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에서는 이홍장이 양국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第1条、秦国は朝鮮国が完全無欠の独立自主の国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에 조선의 독립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킬 때에 청일전쟁의 구실로, 즉 명분으로 삼은 게 조선의 독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역시 조선을 청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는 청을 일본이 전쟁으로서 힘으로서 청을 패배시키고 나면 조선은 독립이 된다. 조선의 독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침략에서 가장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의해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에서 청나라는 탈락하고 일본이 급부상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고종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종은 익숙한 방식대로 새로운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2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第2条清国は両島半島台湾全島本風諸島を日本に割譲する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단지 조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죠. 하지만 만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은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서양의 열강들이 거의 다 조차지로서 점령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역이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을 둘러싼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먼저 선점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만주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중요한 항구 지역인 여순과 대련 지역을 일본이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가진 게 러시아 세력이에요. 만주에 주목하고 있던 또 다른 강대국 러시아가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고종과 중전 민씨는 새로운 해결사로 러시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청나라라는 후견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본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는 상당히 뿌리 깊은 점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이미 영국은 거무도 점령을 통해서 극동과 한반도와 극동에서 러시아의 세력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고종과 집권 세력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럼으로써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으로 하여금 깊은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죠. 당시 러시아는 19세기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가상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유럽,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 러시아가 외부로 진출하려는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러시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가 뚫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로 이 시기에 생깁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곳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km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철도는 지금은 수많은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891년 이 철도가 착공에 들어갔을 때 주변국들의 반응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부설은 러시아의 남하에 노심초사하고 있던 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 역시 청일전쟁으로 다 잡았던 만주를 러시아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에 분노했죠.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던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과연 만주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시베리아의 철도 위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심각한 긴장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강대국 러시아라는 열차에 올라탄 고종. 그가 향한 종착역은 조선의 부활이었을까요? 멸망이었을까요?